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경제학 입문 강의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서호성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각종 경제학 시험을 준비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식은 하지 않고 있고요. 객관식만. 왜냐면 객관식에서 일정 점수 넘겨드리는 건 제가 굉장히 잘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걸 다 보여드리면 좀 오해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 개를 다 하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참고로 경제학은 모든 경제학 시험의 시험 범위는 다 동일합니다. 다만 문제를 푸는 유형이 조금 다른 거예요. 문제를 푸는 유형이 좀 다르고. 그래서 먼저 감정평가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이제 난도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 가장 밑에 있는 게 뭐냐면 노무사예요. 노무사. 그 다음에 7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낮은 난도고요. 물론 그거보다 낮은 거에는 이제 테셋 매경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취업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간평이 있습니다. 간평. 여기 위에가 간평이에요. 보험 계리사는 요 중간 정도의 난이도가 되고요. 보험 계리사는 중간 정도의 난이도가 되고, 요거와 사이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군무원이란 게 있어요. 군무원. 7급 군무원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7급 군무원. 그렇게 되고, 그 위에 8급 국회직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회계사가 있어요. 회계사.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실 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각각이 원하는 시험의 특성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7급 공무원의 난이도가 낮지만 7급 공무원과 8급 국회직 그리고 공무원 같은 이 공무원류는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꾸준히 여러 가지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간평이랑 노무사 이 두 가지는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즉 절대평가로 평균 몇 점을 넘기면 1차를 합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100점을 맞으려고 노력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80점 정도 맞으시면 그냥 무난하게 꽈락하는 과목이 없으면 합격해요. 근데 이 80점을 맞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있고 뭐 딴 데서 배우신 분들도 있고 특히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뭐냐면 예습이에요. 예습. 예습. 경제학을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이 예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포감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특히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 가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푼다는 건 굉장히 넌센스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험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이 간평입니다. 그래서 간평을 하시는 분들이 회계사를 문제를 풀어본다. 넌센스예요. 넌센스예요. 왜냐면 회계사 문제는 사고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냐. 7급 공무원은 고등학교 그 내신 성적 시험 같이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문제는 주어진 주제에서 주어진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간평은 이제 이게 오지선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오지선다. 왜냐면 공무원류는 사지거든요. 오지선다기 때문에 잘 해두셔야 되는데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으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경제학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요. 경제학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없고 최근에는 또 경제학이 어렵게 나오고 있는 추세도 아닙니다. 근데 단 여기서 어렵지 않다라는 정의는 뭐냐면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경제학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특히 이 간평을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조금 있으세요. 연령대가 좀 있고 두 번째는 사실 회계냐 경제냐 했을 때 회계는 그냥 숫자 갖고 하는 거라는 느낌이 있지만 경제는 약간 그래프도 있고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이론할 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뒤로 밀어 놓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이 밀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밀어 놔서는 꽈락을 면치 못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해 두셔야 되지만
너무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난도는 한 7급 공무원의 오지선다 수준이다 라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문 강의잖아요. 자, 인문 강의인데 경제학을 어떤 사람이 잘하냐라고 물으면 심플해요. 여러 번 수업을 들은 사람이 잘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경제학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MR, MC, MU, MP 이런 단어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처음에 경제학을 안 하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스펠링을 외우느라고 정신이 없으시고요. 근데 스펠링은 외워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시험 문제는 한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펠링은 전혀 안 외우셔도 돼요. 근데 이 MR과 MC, MU, MP가 뭐냐라는 걸 인지하는데, 문제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공부를 한 지가 꽤 되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시던 방법에서 좀 벗어나셔야 되는 게, 처음에 고등학교 때 이런 공부를 하면 내가 이만큼의 진도를 가지고 그걸 달달달달 외워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어느 순간에 성인들, 특히 성인들인 경우에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 안 나가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이해를 못 하세요, 처음에. 이해가 한 50에서 60%를 이제 1회차 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잖아요. 그럼 내가 처음에 드라마를 봐요. 그러면 전체적인 큰 줄거리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유튜브를 보면 영화를 평론하시는 분들이 디테일을 잡아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봐서는 그게 안 잡히거든요. 근데 두 번째에 잡히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건 제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마찬가지지만, 저는 설명을 처음에 다 했는데 처음에 그걸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처음에. 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근데 두 번째 들으면 다 이해돼요. 그렇게 재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키지 않아도 해요. 시키지 않아도 스트레스 푸는 거. 왜? 이게 회계나 법과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제학은, 저도 이제 경제학 대학원을 갔다 왔지만 대학원에서 뭐 하냐면 수학만 합니다. 그리고 통계 처리, 통계 프로그램만 하고 논문만 분석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경제 원론이잖아요. 다 사망하신 분들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추가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되는 게 없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걸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한 번 갔다가 두 번 갔다가 세 번 갔다 이렇게 몇 번 하신 분들이 잘하는 거지,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 과목은 절대 아니에요, 이 과목이. 그래서 인문 강의를 짤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 어떻게 짰냐면, 이 뼈대네요, 뼈대. 뼈대라는 게 뭐 별건 아니고, 이제 처음 들었을 때 기본 강의를 딱 들어왔을 때 놀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시간이다 라고 해서 되게 부담도 안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의 법학원에서 조금 이게 체계적인 걸로 좀 잡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경제학은 그냥 1년 내내 좀 쭈쭈쭈니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 편하게 그냥 합격하시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과목들도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먼저 이제 인문 강의가 있어요. 인문 강의. 자, 인문 강의는 경제학의 기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했으면 좋겠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강의가 요 강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이제 뭐냐면 단어 특강이 있고 수학 상식 특강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제학을 안 해보신 분들이 이제 서점에 가서 경제학 책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보면 그래프가 엄청 많고 계산도 엄청 많은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감정평가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문과생들이 많아요. 문과생들. 그 문과생들은 뭐냐면, 나 수학 싫어서 여기 왔는데, 나 문과 왔는데 왜 갑자기 수학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수학이 아니고 얘는 산수라고 생각해요. 산수. 그래서 저한테 이제 배우신 분들은 제 미분도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고, 특히 이제 미분, 적분인데 적분은 안 냅니다.
여러분들을 과대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내요. 그래서 적분은 결국 면적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넓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꼴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엄청 대단한 걸 시키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를 굳이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 얘기를 이론 가서 다시 다 할 거거든요. 문제 이론을 하면서 그 이론에서 이제 필요한 수학적 지식들, 산수적 지식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 단어도 좀 알려드리고, 특히 교재도 이제 이론 교재에 단어를 다 정리해 놓은 것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 요약인데, 얘가 이제 길면 요건 짧게 하는 겁니다. 짧게. 근데 핵심 요약은 뭐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핵심 요약을 듣는 분들은 이제 뒤늦게 막 하시려는 분들, 예전에 내가 경제를 공부했다가 좀 현실을 살다가 좀 시험을 좀 놨다가 다시 듣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좀 들으면 좋고, 다시 흐름 파악할 때.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얘를 한 두어 번 듣고 두 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흐름을 잡고,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다 이해를 하면서 교재에 있는 문풀까지 푸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들을 때 교재의 문제가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답답해하지 마시고 두 번째를 푸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번 들으면, 이걸 두 번 들으라는 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한테 내 강의를 많이 들으라, 제 강의를 많이 들으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두 번을 안 들으면요, 이 문제풀이 할 때 다시 기본 강의를 내가 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풀이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한테 이제 문제풀이 할 때 기본 원리 써놓고 쫙 그냥 계산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지간하면 그래프도 안 그려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간평도 마찬가지인데, 문제풀이 할 때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건 넌센스예요. 그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안 그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려야 되는 면적을 그리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그래프를 안 그리려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종 정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기출 선지들을 OX로 다 짜극짜극 찢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1년짜리 컬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년에 경제학을 뭐 요 정도는 수업 듣고 복습만 하셔도 경제학 때문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명은 뭐 제 인스타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도 올려놓고, 그리고 제 카페에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처음에 믿지 않았다. 근데 하다 보면 다 네 말이 맞더라. 이런 얘기를 드려놓으니까 한번 잘 저를 믿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언제부터 받는 거냐면, 이제 두 번째 들을 때부터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문 그냥 듣고 1회차 듣고 2회차 때부터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면 바로 여기서 점수가 1차적으로 상승을 할 거고 2차적으로 최종 정리해서 상승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80점 정도 맞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저를 이제 잊으시면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1차밖에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저를 잊으시면 돼요. 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합격 잘 하시고요. 자, 그래서 강좌 정보입니다. 강좌 정보는 이제 강의 시간은 12강 정도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회에 3회 정도 할 거고, 뭐 어려운 얘기는 전혀 안 할 거고, 다만 이제 익숙해지려고 용어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내용도, 교재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수 프린트로 진행을 하는 거다. 그래서 쓱 한번 들어보시면 무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특징인데, 저는 이제 필기를 다 합니다. 원칙적으로 필기를 다 하는데, 입문 강의는 필기를 좀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되도록이면 프린트를 조금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해시키는 용도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필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에 보면 또 필기 노트 다 올라와 있어요. 다른 쪽에서 한 거 올라와 있는데, 제 필기 노트를 책을 안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 강의는 약간 뭐랄까 라이브적인 강의가 좀 강해서 그때그때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가지고 예시를 들고 막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필기노트를 이제 출판을 해봤더니 자꾸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하려고 해서, 틀은 똑같습니다만 그건 이제 활용하도록 이제 무료로 배포를 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재미는 있으실 거예요. 뭐 얘기가 재미없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내시를 좀 많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지 하고요. 복습지 하고, 그 다음에 회차별로 복습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죠. 부가 서비스는 이제 Q&A를 다시는 방법이 첫 번째가 이제 우리 합격을 법학원 홈페이지에 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카페에 다셔도 돼요. 카페. 그래서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에 이제 서우성을 치시면 K뱅크 회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둘이 이제 박빙인데 최근에는 그 형님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1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고 거기 이름을 보면 여기 거기 밑에 보면 이제 연결되는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연결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카페를 하는 입장에서 뭔가 등업 인사 뭐 이런 것들 좀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들어와셔서 필요한 거 다 다운받고 하시면 됩니다. 뭐 없고요. 그래서 잘 쓰시면 객관식 경제학은 다 모아놨어요. 제가 다 모아놨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들 잘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페에 질문을 다시면 제가 답글 형식으로 다는데 이제 거기에 Q&A를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Q&A를 다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좀 보는 거는 좀 부담이 되고, 이제 여러분 좀 보다 보면 질문이 이제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카페에 달면 이제 질문, 댓글 정식으로 대화형으로 또 이렇게 질문 답변이 되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스타그램도 저 이제 이름 치시고 거기도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셔도 되고, 인스타그램 안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보면 인스타 연결되게 해놨어요 또. 그리고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OX로 다시 올려드리고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해서 경제학 OX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기 샵 표시가 있어요. 샵 표시가 뭐냐면 1번 첫 번째 바퀴를 돕니다. 2번 두 번째 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번쯤 돌 때쯤 제가 은퇴할지는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성실하게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있고요. 그래서 자료가 부족해서 공부를 못 하시는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문 강의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경제학은 약간 이제 물드는 것처럼 공부하는 게 맞고요. 이렇게 확 한다고 넘어가는 과목은 아니에요. 다만 경제학을 이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처음에 이제 끝날 때쯤 시험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시험 볼 때쯤 되면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경제학 문제 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걸 파악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걸 파악하게 되면 거기 있는 문제 다 푸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시켜도. 그걸 제가 뭐 숙제 낸다고 푸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자료는 받으셨죠? 자료는 받으셨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학의 기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주체가 있고 경제 객체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소비 분배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경제 주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경제 주체는 주체입니다. 주체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따지는 거고요. 우리 경제학에서 첫 번째가 이제 개가 있고, 두 번째가 기업이 있고, 세 번째가 정부가 있고, 네 번째가 이제 외국이 있습니다. 외국이 있어요. 네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가계는 뭐의 주체다? 소비의 주체입니다. 소비의 주체. 그럼 소비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저 이제 오늘도 이제 수업을 바로 1시간 전까지 수업을 하고 여기를 넘어왔는데 어떡할까 밥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나이를 먹었는지 밥을 안 먹고 수업을 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억지로 갔습니다. 억지로 가가지고 라면에 김밥을 씌워 먹고 왔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소비죠. 자원을 소모하여 나의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다 입니다. 그러면 만족의 극대화입니다. 자, 만족의 극대화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만족이란 단어는 우리가 현실에서 판단하기가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맛집에 갔다 이거예요. 맛집에 갔는데 와, 이거 맛있어? 응, 맛있어. 얼만큼 맛있어? 약간 맛있어? 살짝 맛있어? 매우 맛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런 만족이라는 것을 조금 더 경제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효용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효용. 그래서 효용은 만족감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효용은 우리가 U라고 합니다. utility라는 거예요. utility. 그래서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가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업이 있겠죠. 기업은 생산의 주체가 됩니다. 생산의 주체고요. 생산은 무엇을 극대화하냐?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자, 이유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에 보시면 이제 자영업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번 달 매출이 얼마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번 달 매출이 1억이에요. 그랬어요. 그러면 1억은 이윤입니까? 아니죠.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돈을 벌어야 된다. 라는 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부르는 말, 가계와 기업을 부르는 말이 무슨 경제라고 하냐면 얘를 민간경제 주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둘을 연구하는 게 미시경제학입니다. 미시경제학. 그래서 가계와 기업 그리고 이 둘이 만나는 곳이 시장이겠죠. 그럼 시장에 어떠한 기업들이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걸 미시경제학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수업하는 내용은 다 안 해오셔도 돼. 그냥 듣고 넘어가는 그게 인문 강의예요. 막 이거 가지고 와, 가게다 기업이다. 어차피 이거 기본 강의하면 다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업이 뭐냐? 이거 시험에 나오고 이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딴 거 시험에 안 나와요. 네, 문제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학을 제가 처음에 공부했을 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그런 분들은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특히 이런 걸 시험에 내는 건 누구냐면 고등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들. 왜? 고등학생은 진도가 작거든요. 경제학의 시험 범위가 뭐예요? 없어요. 경제학의 시험 범위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경제학 교재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경제학 원론에다가 플러스 여태까지 통계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기출을 쭉 분석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언급했더라.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게 고등학교처럼 뭐 특정 교과서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학 책을 보면 엄청 두꺼운 책이 있고 엄청 얇은 책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제학 책을 두꺼운 걸 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백과사전에 없는 내용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백과사전 있으면 뭐해? 내가 못 쓰면 그만인데. 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최적화 딱 내가 몇 점이다라는 걸 공부를 딱 명시를 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본래 ABC 경제학을 쓰잖아요. ABC 경제학의 의미가 ABC만 알고 오세요. 이런 뜻도 있고 A급, B급, C급 나눠드려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막 이거는 외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내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막 이걸 막 외우고 막 이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요걸 미시경제학이라고 합니다. 가계와 기업 그리고 둘이 만나는 시장에서 가장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게 뭐냐. 그 방법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계산 문제가 엄청 많아요. 계산 문제가 엄청 많은데 처음 할 때는 계산 문제가 어려우세요. 왜? 툴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계산 문제가 쉬워집니다. 왜? 그냥 숫자를 대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엄청 쉬워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실 거고요. 자, 그런데 정부는 뭐의 주체냐? 재정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H사에서 세무사 재정학을 강의를 해요. 근데 거기서 강의를 하는 내용을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험은 그 시험이고 이 시험은 이 시험이니까. 근데 이 재정의 주체니까 결국 재정은 세입과 세출과 관련된 얘기죠. 그러면 얘는 사회 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 후생의 극대화. 그럼 이 후생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야. 경제학에서는 우리 현실에서 쓰는 단어와 한 85%는 싱크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15% 정도가 싱크가 좀 달라요. 그런 것들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그냥 여기 사회 후생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뭐 공평성 뭐 이런 거, 효율성 이런 거 잘 추구하려고 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정부가 들어가는 게 얘를 우리가 거시경제학이라고 해요. 처음 할 때는 거시가 재밌고 쉬워요. 이유가 뭐냐? 최근 우리나라를 강타하는,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럼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자율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재밌어요. 근데 문제는 경제학이라는 과목의 특징이 뭐냐? 현실 경제와 얘는 조금 달라요. 왜? 현실 경제는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원자재부터 해가지고 돈이 풀린 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예요. 근데 얘를 경제학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출제자는 그걸 다 고려해서 출제를 하게 되면 정답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원인이면 결과로 짝 하고 끝나야지, 이걸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거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공부를 좀 잘 안 했을 때 얘는 할만하세요 이게. 근데 공부를 좀 하면 거시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왜? 자기가 아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거시가 할만해요. 그 다음에 2차 요 단계를 넘어서면 미시가 할만하고 거시가 어려워요. 그럼 기출문제를 풀고 나면 이게 다 할만한 거예요. 그게 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막 좀 더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누구나 그런 과정을 겪었고 저조차도 겪었기 때문에 당황하실 거 없어요. 그냥 그런 과정이. 근데 여전히 나는 말문제가 좋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하신 거다. 그건 그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은 뭐의 주체가 된다? 무역의 주체가 됩니다. 무역의 주체. 그래서 넘어갔죠. 무역의 주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의 주체가 됐고, 여기는 이제 뭐예요? 우리가 상호이익의 극대화인데, 상호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무역을 한다라는 것은 두 나라 모두 이득이 생겨야만 무역을 하는 거예요. 두 나라 모두 이득이 생기지 않은 무역을 하지 않을 거니까 상호이익이라는 걸 씁니다. 그럼 상호이익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는 국제경제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요렇게만 보면, 요렇게만 보면 이제 뭐야? 폐쇄경제라고 합니다. 폐쇄경제는 김정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역이 없다 그러면 폐쇄경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역을 한다라고 하면 무슨 경제학이라고 하냐면 개방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개방경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학 체계의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대부분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 1권. 여기가 이제 2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 빈도로 보면 우리 간평은 무역 쪽을 엄청 많이 내지 않아요. 왜냐면 땅은 무역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무역이나 국제 쪽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진 않으셔도 돼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만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경중을 안 두고 가르치시는 분들은 여기도 엄청 자세하게 가르치세요.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의 감정평가사, 이제 강의를 보신 분도 있지만 기출의 역사라는 걸 다 제가 했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지 다 알고 있고 다 풀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만 잘 하시면 되고, 특히 경제학은 점점 쉬워지고 있는 추세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쉽다는 건 공부 한자의 정의, 공부 안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경제학은 어렵게 내나 쉽게 내나 평균이 비슷해요.
어차피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제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배울 거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이제 경제 객체라는 개념이 있죠. 객체. 경제 객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경제 객체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시면 좋아요. 뭐냐면 우리가 생산물 시장이 있고 두 번째가 생산 요소 시장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아는 선배, 아는 형님 중에서 수능 경제를 가리키는 분이 있거든요. 수능 경제. 그럼 수능 경제가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제 수능 과목의 경제가 빠집니다. 저는 이런 사실이 약간의 우미나 교육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는데 문과라고 해서 과학을 안 배우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20살 넘으면 경제적인 거에 대한 관심을 엄청 두고 금융교육도 시켜야 될 이 마당에 이제 경제라는 과목을 안 가리키고 아예 수능에도 지금 제일 선택 과목이 작거든요. 그런데도 아예 빼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음모론도 있고 특히 일본 애들이 버블을 겪었잖아요. 일본 애들이 버블을 겪었는데 그 버블 이후에 사람들이 돈을 안 써.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거시에서 보면 디플레이션 같은 게 막 일어나고 그걸 살리기 위해 돈을 막 풀었다가 지금 그것도 안 돼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교육을 안 시켜놓으니까 투자를 무서워하지 않나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골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2030 세대에 막 영끌을 하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그런 얘기를 경제 과목 같은 걸 이제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경제 객체를 할 때 생산물과 생산 요소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산물 시장은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재화와 서비스다라는 겁니다. 재화와 서비스. 그래서 앞으로 경제에서 무슨 재라고 하면 물건 이런 뜻이에요. 물건. 그럼 우리한테 이제 많이 쓰는 물건이 뭐냐면 대체재. 대체재가 뭡니까? 대신할 수 있는 재화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완재 함께 있는 재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치킨과 족발은 뭐예요? 대체재고 치킨과 맥주는 보완재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의 멘트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재 그리고 이제 X재 Y재 이렇게 쓰면 X, Y가 뭔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X라는 물건, Y라는 물건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는 이제 무형이에요. 무형의 것이고요. 이제 우리 경제에서는 이 무형의 서비스를 주로 다루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행위를 해야만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둘을 구분하는 건 없어요, 시험에. 그냥, 이제 앞으로 X제다, Y제다, 그럼 뭐다? 재화구나. 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이 있습니다. 생산 요소 시장. 자,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우리가 노동, 자본, 토지, 경영, 이런 것들이 있어요. 노동, 자본, 토지, 경영. 그래서 생산물 시장의 생산 요소가 일종의 재료 같은 겁니다. 재료 같은 거. 재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 요소에 소스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럼 아까 제가 그 얘기, 아까 경제 강사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겁니다. 수능 과목에서 경제 과목이 빠지면 경제 선생이 고등학교 수능 시장에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있어서 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멋있는 말로 파생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시경제학을 배울 때 아까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 그 다음에 시장 이론을 배운 다음에
이제 생산물 시장을 주로 배우다가 생산 요소 시장을 배우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은 되게 어려운데 나오는 게 또 정해져 있어요.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잘 나중에 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요소 노동은 뭐예요? 인간이 하는 거고요. 자본과 토지의 구분은 뭘로 하는 거냐면 자본은 인간이 뭔가를 투입해서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건물은 뭐다? 자본이에요. 토지가 아니고. 토지는 자연상태 그대로의 것을 말한다. 경영은 뭐예요? 생산 요소를 결합하는 거다. 그런데 경영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얘기 안 할 거고 토지도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에요? 감정평가사죠. 그래서 유일하게 토지에서 내용을 내는 시험이에요, 얘가. 딴 거 아니고 그냥 경제적 지대라는 걸 하나 좀 내는 시험이고 나머지는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얘도 뭐 크게 없고 나머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주로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약자를 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글로 이걸 다 건재에 쓰자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때 지난 유명이긴 하지만 뭐 낄끼빠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줄여 쓴 거잖아. 경제도 다 줄였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앞자리에 쓰는데 약어를 많이 쓸 겁니다. 노동은 영어로 뭐가 되냐면 레이버. 그래서 L자를 써요. L자. 그 다음에 자본은 캐피탈. 그래서 K를 씁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질문 나오죠.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캐피탈은 CAP 아닙니까? 맞죠? CAP 맞아요. 그런데 경제학의 약자에서 C는 엄청난 사람 엄청난 두 명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소비란 단어가 있습니다. 소비. 컨슘션. 그리고 C는 뭐가 있냐면 또 코스트,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 문자에서는 두 가지 이상을 쓰진 않아요. 두 가지 이상 쓰지 않는데 얘는 소비는 그러니까 우리가 C는 코스트와 컨슘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자본을 C를 쓰지 않는다. 그럼 K를 왜 썼냐? 독일어로 캐피탈이 KAP야. 그래서 K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처음에 이제 들어놓으면 당연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쯤 경제학이 당연하게 되냐? 언제쯤 점수가 잘 나오냐? 이런 내용들이 그냥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이 맨날 당연하대요. 근데 저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당연하다고 느꼈는데 여러분들이 안 당연하시더라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K가 있는데 K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는 돈을 떠올리죠. 자본을 투입했다라고 하면 뭔가 돈을 해서 야 여기에 배팅해 뭐 이렇게 주식 사고 뭐 이런 돈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경제학을 이론할 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기계 뭐 이런 설비 같은 거. 그래서 이제 투자를 늘렸다, 자본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기계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돈이 늘어났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경제에서는 명목이란 단어를 써요. 명목. 근데 우리는 이제 실물, 명목, 이런 실제 이런 거 다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본이라고 하면 뭘 떠올리셔야 된다? 그렇죠. 기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기계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경제 객체고요. 자, 그 다음에 생산 요소가 되겠습니다. 생산 요소 했고, 이제 뭘로 해야 돼요? 이제 분배를 해야죠, 분배. 자, 분배입니다. 세 번째 분배. 자, 분배는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까 경제학에서 일반적인 것과 싱크가 85% 정도는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 분배입니다. 자, 분배가 뭐냐라고 하면 분배는 그냥 나눠주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배는 뜻이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가 뭐예요? 분배예요.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가 분배가 됩니다. 분배. 자, 그래서 분배부터 먼저 할게요. 분배. 자, 그러면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가 되어 있고요. 이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니까 항상 명심해야 돼. 같이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전이란 단어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전. 자, 이전은 트랜스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라는 것은 이런 뜻이죠. 우리가 노동을 제공했다, 자본을 제공했다, 토지를 제공했다, 경영을 제공했다라고 했는데 요 둘은 안 하겠습니다. 인문 강의부터 처음부터 할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러면 노동을 제공하면 뭘 받아요? 이제 임금을 받아요. 임금. 자본을 제공하면 우리가 이자를 받아요. 그러면 제공하고 받았으니까 분배는 공짜가 아닌 겁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전이라는 말은 얘가 뭐가 되냐면 공짜라는 뜻이에요. 공짜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수업을 하면 어쨌든 저는 이 회사로부터 일정 정도의 급여를 받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내가 노동을 내고 받은 거기 때문에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이전이란 건 뭐냐면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유행했을 때 사람들한테 돈 좀 써 그러면서 20만원 30만원 줬잖아요. 그게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를 제공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전 지출, 정부의 이전 지출이란 게 뭐냐라고 하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적인 연금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GDP에 뭐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런 거 얘기할 때 엄청 잘 나오는 주제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 인문이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노동은 뭐였다? 레이버. 자본은 캐피탈. 자, 임금은 뭐가 되냐면 W, 웨이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는 레이트 오브 인터레스트에서 R인데 얘기하지만 이 스펠링 외우실 필요 없고, 두 번째는 이거 다 시험 문제 한글로 나오고요. 세 번째 이거 하다 보면 계속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게 처음 할 때,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처음 할 때 막 W, 웨이지, 인터레스트, 레이버, 캐피탈 막 썼어요. 근데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런 거. 어차피 시험 문제 한글로 나온다니까요. 다 한글로 나와. 그리고 한글 또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톰이냐 탐이냐 한다고요. 그러면 언제는 토미가 맞고 언제는 타미가 맞는 거니까 옆에다 그럴 때는 스펠링도 써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할 때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가 중요한 얘기지, 이걸 가지고 막 이게 뭐냐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스펠링 절대로 외우시면, 아니 또 공부하겠다는데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여기에 이게 마치 막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인문이니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웨이지가 있고 웨이지가 있어요. 자, 웨이지가 있고 웨이지가 있어요. 자, 이제 소문자로 쓸 때가 있고 대문자로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문자는 뭐냐면 시간당 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금률. 그 다음에 대문자는 뭐냐면 총 임금이 얼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분배죠.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다. 그래서 분배는 앞으로 이제 뭐가 됩니까? 인컴이에요. 인컴. 소득입니다. 소득. 분배라는 단어는 경제에서는 소득이란 단어로 써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생산과 생산과 소비 있죠. 한꺼번에 할게요. 여기는 뭐 되게 중요한 얘기, 이건 뭐 아까 잠깐 했으니까. 생산은 이런 겁니다. 생산은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우리가 생산이라고 해요.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점심을 못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짜장면집에 짜장면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럼 짜장면집에 짜장면을 시키면 그 주방장님이 막 만들 거 아니에요. 그게 생산입니다. 그런데 그 짜장면집에 있는 짜장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가 나에게로 와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배달 어플에서 배달하시는 기사님,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중국집하고 치킨집은 본래 배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돈을 받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느 순간부터 당연해졌어. 아니 치킨집과 중국집은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배달해줘야지. 왜 했었는데 이제는 돈 내라 그러고 말이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촌치킨이 좀 있으면 3만원이 넘을 거라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드시면 돼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안 드시면 된다. 그럼 알아서 떨어질 거다. 근데 이제 화를 내면서 먹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경제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이런 것까지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섞으면 이제 자기 공부를 좀 한 건데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어요. 자, 근데 그래서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배달 같은 거, 운송 같은 거 이런 거 다 뭐다? 생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높인다는 건 또 경제학에서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는 거다. 이게 생산입니다. 그래서 생산은 이제 produce, 이제 피자 쓰는 거고요. 그다음 소비는 뭐였습니까? 자원을 소모하여 만족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대단한 얘기를 배운 것 같지만 이런 거 배운 거죠. 경제 주체에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있어. 생산물에는 재고와 서비스가 있어. 생산 요소에는 노동자분, 토지, 경영이 있어. 그리고 이제 생산, 소비, 분배가 있어. 뭐 이 정도를 배우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얘기도 있죠. 여기 사례를 보면 이겁니다. 어머니가 쌀을 구입하는 것은 식사를 통해 만족감을 얻기 위한 행위이므로 소비이지만 김밥 전문점에서 쌀을 구입한 행위는 김밥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이므로 소비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순수한 만족감으로 하는 게 소비다 라는 거고, 생산을 위한 재료로 쓰는 것은 소비라고 볼 수 없고 그걸 중간 생산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험에 안 나와요.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게 있다고요? 네. 참고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분배했고요.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했고요. 자, 이제 경제 순환에 대한 얘기 해봅시다. 자, 이제 해볼게요. 자, 별건 없고요. 자, 이 그림을 이해하면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얘기를 해봐야 돼요. 자,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있는데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자와 공급자. 그러면 생산물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시장이죠. 그러면 재화 서비스를 거래하는 시장에서의 수요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태블릿 PC라고 합시다. 그럼 태블릿 PC를 만든 사람은 삼성이에요, 우리예요? 삼성이죠. 그래서 공급자가 기업이 되겠고 수요자가 가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기업이 하이마트에 태블릿 PC를 갖다 놓았다. 그러면 호성이가 그걸 사왔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호성이는 그걸 샀으니까 뭘 줘야 돼? 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비 지출, 돈을 준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때요? 판매 수입이죠. 판매 수입. 자, 경제학에서는 이제 판매 수입이란 단어를 써요. 판매 수입. 자, 판매 수입이 똑같은 말이 뭐냐면 현실에서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5,000원짜리 김밥을 10줄을 팔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5,000원 곱하기 10 해서
그 식당이 김밥을 팔아서 번 돈 얼마예요? 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P 곱하기 Q가 판매 수입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P는 price, Q는 quantity에서 요걸 이제 판매 수입이라고 하고, 이제 이걸 똑같은 말 이제 총 수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총은 T, 토탈이라는 거고, 수입은 R, revenue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이 돈을 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느낌이 와야 돼. 아, 공급을 하는 쪽에서 뭐 실제 물건을 제공하는 거고, 사려는 쪽에서 돈을 제공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다시, 삼성이 태블릿 PC를 갖다 놓으면 가게에서 사왔다. 그래서 돈을 주고 돈을 벌었다 이거죠. 그래서 수요자가 돈을 주고 공급자가 실물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 합격의 여파고는 무슨 시장이에요? 생산 물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사러 오셨기 때문에 서비스를 사러 오셨으니까. 근데 저한테는 이 시장이 뭐예요? 생산 요소 시장이에요. 저는 서비스를 팔고 있는,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에 수요자는 누가 됩니까? 수요자는 기업이 되겠고요. 공급자는 가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가게에서 뭐 합니까? 노동을 제가 제공하러 왔죠. 그러면 기업이 사줍니다. 그럼 월급날 되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노동의 임금, 자본의 이자 같은 걸 주겠죠. 그게 이제 뭐가 된다? 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얻은 노동의 임금, 자본의 이자, 이런 소득을 요소 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게가 공급자니까 무엇을 제공하고? 실물을 제공하고, 실제 물건, 수요자가 화폐를 제공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봤고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기업, 정부, 외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의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원의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절대로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근데 또 안 하기는 뭐하고 뭐 이런 건 내용입니다. 고등학생들은 내는 거. 그래서 자원의 희소성이란 게 뭐냐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구가 있고 인간의 자본량이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원은 뭐냐면 우리에게 유용한 게 뭐예요? 자원입니다. 유용한 게 자원이에요. 그러면 자원의 희소성은 욕구와 자원량 중에서 뭐가 많은 거다? 욕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자원의 희소성. 예를 들어서 이 욕구라는 것은 소비량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A국이 있고 B국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나나의 생산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의 생산량이 있는데 얘가 이제 뭐가 된다? 바나나의 생산량이 얘가 이제 500톤이고요. 얘가 5,000톤을 생산한다고 봅시다. 500톤과 5,000톤이 있더라. 그런데 소비량을 따졌더니 소비량이 얘는 100톤이고요. 얘는 10,000톤이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누가 더 많은 겁니까? 누가 더? 지금 자원이 많은 쪽은 B지만 사람들의 욕구에 비해서 적은 곳은 어디가 돼요? 우리가 B가 되겠죠. 그래서 B가 바나나가 더 비쌀 거다 라는 상대적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고요. 50분 정도 해서 1시간 정도 하고 잠깐 쉴게요. 그래서 뭐 너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할 건데,
자, 이번 시간에 한 내용 중에서 이걸 막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 경제 주체에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있고, 생산물에는 재화와 서비스가 있고, 생산 요소에는 노동, 자본, 토지, 경영이 있는데, 자본, 토지와 경영은 우린 잘 안 다룰 거지만 노동과 자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산, 소비, 분배에서 생산은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는 자원을 소모하여 만족감, 효용을 높이는 것이고, 분배는 생산 요소를 제공해야 돈을 받는 거다. 그래서 노동의 임금, 자본의 이자, 토지의 지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공짜인 이전과 구분해야 한다 입니다. 그래서 자원의 희소성과 기회비용은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